충청남도 태안군과 서산시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 이슬을 더한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2007년 해양수산부 연구 용역 결과 환경가치 순위 전국 1위로 평가됐다. 충청남도의 갯벌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개발로 약 40%가 사라졌다.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이 거의 유일하게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대형 내만 갯벌이다. 가로림만은 모래갯벌이 잘 발달돼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이 모래톱 위에 매년 봄이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동물 2급인 점박이 물범이다. 그런데 이 가로림만이 최근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갯벌은 바다와 육지의 완충지대로 해양 생물들의 70%가 생애 중 한 번은 갯벌을 찾아와 산란을 하고 어린 생명들을 키운다. 긴 발가락 참집게다.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게로 빈 고등 껍데기에 산다. 집게는 몸이 자랄 때마다 더 큰 고등 껍데기를 찾아 이사를 한다. 다른 개들처럼 단단한 껍질이 없는 대신 고등 껍데기를 집으로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녀석이다. 집게 옆으로 망둥어 치어가 지나간다. 얕은 갯가에서 산란되어 부화된 치어는 갯벌을 돌아다니면서 갯벌에서 생성된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 성어가 되어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간다. 갯벌은 물고기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다. 굴을 먹기 위해 집게와 돌개, 배도라치 치어가 달려든다. 굴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건강한 갯벌의 먹이사슬 현장이다. 갯바위엔 굴과 따개비 그리고 총알고둥이 산다. 움직이는 녀석이 총알고둥이다. 총알처럼 생긴 원뿔형의 고둥으로 바위에 붙어있는 식물들을 먹고 산다. 크기가 1cm 정도이고 수온이 낮은 12월에서 1월에 알을 낳는다. 암수는 입구의 크기로 구별하는데 입구가 큰 것이 암컷이다. 갯벌 위를 기어가는 것은 민챙이다. 원래는 고둥의 한 종이었으나 껍질이 퇴화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육지나 바다에서 유입된 유기물을 섭취해 갯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밤개 한 쌍이다. 수컷이 암컷의 등에 붙어 구애 행동을 하고 있다. 보통 5월에서 8월에 짝짓기를 하며 7개나 농개들이 짝짓기 춤을 추는 것과 달리 밤개는 수컷이 암컷의 뒤에 붙어 구애 행동을 한다.
구애에 성공하면 암수가 배를 맞대고 짝짓기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칠개다. 개흙에서 유기물을 섭취한다. 염난개가 부지런히 모래를 입에다 넣고 굴리고 있다. 이렇게 모래에서 유기물을 섭취한 후 나머지는 공 모양으로 만들어 집 주위에 뱉어 놓는다. 갯벌 상부의 모래밭에서 살며 크기는 작지만 쉽게 볼 수 있는 종이다. 위협을 느낀 농개가 재빨리 굴 속으로 몸을 숨긴다. 간조시의 갯벌은 개들의 왕국이다. 한 줌, 갯벌 한 줌을 이제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약 2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서식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합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체를 이제 품고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가로림만에 사는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찾아 나섰다. 수줍게 머리를 내밀고 눈치를 살피는 이 녀석이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동물 2급인 점박이 물범이다. 점박이 물범은 잔점박이 물범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유일한 물범이다. 백령도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이곳 가로림만이 최근 제2의 서식지로 부각되고 있다. 물범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물범의 서식은 생태계 전반의 건강함을 나타낸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물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저희 대상종은 그 점박이 물범이라고 해서 백령도에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가로림만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거는 최대 8마리였고요. 4마리 이렇게까지 발견을 했고 점박이 물범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 이제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개체 식별을 통해서 얘네들이 정확히 몇 마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물범은 털갈이를 위해 일광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은 비가 너무 많아 물범에게는 지내기 힘든 여름이었다. 점박이 물범들의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로 향한다. 계속되는 비로 가로림만 물범들의 생태 관찰이 어려워 보닥 관찰이 용이한 이곳 백령도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곳이 물범들이 산다고 해서 물범바위라고 부르는 곳이다. 간조가 많이 진행된 후라 이미 물범들이 여러 마리 바위에 올라와 있다. 포유류인 물범은 고래와 달리 수중생활에 맞게 완전히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안가나 모래톱 또는 이와 같이 바위 위에서 휴식하고 겨울에는 해빙 위에서 짝짓기와 출산을 한다. 이 전방위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저희 백령도에 가장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3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걸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방위 부분들은 생태 특성상 전부 다 겨울에 중국 발해만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3월달부터 백령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8, 9월 달에 최대 개체수를 보여주다가 약 한 10월 달부터 11월 정도 되면은 다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해유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범은 중국 부하이해 랴오둥만에서 겨울을 나며 3월경 백령도와 가로린만을 찾아와 여름, 가을을 나고 11월경에 랴오둥만으로 회귀한다. 동해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물범의 뒷다리는 뒤로 향해 있으며 회전하거나 구부릴 수 없고 걸을 수 없다. 발가락 5개에 발톱이 나 있다. 육상 생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귀에는 귓바퀴가 없고 코로 호파호흡을 한다. 수명은 35년 정도이다. 신체 길이는 최대 1.7m, 체중은 80에서 120kg가량 된다. 앞지느러미 팔은 짧으며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 육지에서의 이동은 몸통으로 한다. 그렇다면 물범은 왜 육상과 해양동물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을까? 객과 동물인 에나리아크토스가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리는 짧아지고 몸은 유선형으로 길어졌다. 2400만 년 전 물범 머리와 수달의 몸통의 꼬리가 길며 다리에 물갈퀴가 달린 푸이지라 다위니를 거쳐 현재 물범으로 진화했다. 물속에서는 뒷지느러미 발을 사용해 팔자 모양으로 유영한다. 물범은 3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 앞지느러미 발은 마치 손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조피, 볼락, 노래미 등의 어류를 먹이로 한다. (1940년대) 8,000마리에 육박하던 서해안에 서식하는 물범의 개체수는 1980년대엔 2,300마리, 현재는 400마리 미만으로 줄었다. 물범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해양 환경이나 해양 생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식자들이 그 지역에 서식을 하고 그리고 활발한 행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나 그 해양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런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를 표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로림만에는 현재 9마리 정도의 물범이 서식하고 있다. 두세 가족 정도의 개체수다. 전박이 물범의 임신기간은 10개월 정도이며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만 출산한다. 그래서 개체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물범 개체수의 감소는 번식지인 보하이해의 오염, 불법 포획,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빙 감소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 근해의 어족 자원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독도에 서식하던 바다사자는 일본의 남획으로 1950년에 멸종했다. 물범의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물범들의 서식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여기 되고 나면은 가로림만에 조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통과시키면서 여기 15 곱하기 14가 16개로 바뀌는. 그래서 조력발전소 건설은 타 에너지 사업에 비해서 환경 피해가 적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기관의 검토와 연구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사업 시행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계속적으로 전문기관의 그 자문과 검토를 통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건 보완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로림만 입구 2km를 막아 방조제를 건설하고 20대의 수차를 설치해 520메가와트의 전력이 생산 가능한 조력발전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로림만 내에 있는 96제곱킬로미터, 즉 여의도 면적의 33배 넓이의 갯벌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공사다.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가로림 조력이 들어와서 우리들 생태를 다 파괴시킬 정도가 아니고 조금은 감내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더불어서 관광어촌 쪽으로 변해서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변화의 심리가 아주 팽배해 있는 실천입니다. 퇴적물이 쌓이고 강이 소멸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어민이 살 수 없는 이런 발전소를 한다는 것이 참 애석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주고 편안한 이대로의 자연 이대로 가로림만은 그대로 남겨줬으면 합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갯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갯벌 전문가를 찾았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는 퇴적학 박사로 가로림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가로림만이 보고 싶다. 좋습니다. 가로림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의 90%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 퇴적물 위에 유속이 늘어져서 쌓이는 펄 퇴적물이 되면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거의 90%가 바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댐의 건설로 저저위 때 최고 3.5m까지 수면이 상승하고 내측의 조속은 초당 75cm까지 감소한다. 이로 인해 가로림만 전역이 연간 10cm가량 퇴적이 증가, 전 내만이 빠르게 펄질화하게 된다. 결국 서식지를 잃은 해양 생물들이 급속히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1966년 랑스강 하구에 세계 최초로 조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랑스강은 파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생말로라는 도시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흐르는 강이다.
1961년 착공해 6년 만에 완공한 랑스 조력 발전소는 332.5m 길이의 방조제로 강과 바다를 막고 24개의 수차를 설치해 24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1966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랑스 조력 발전소는 44년 동안 줄곧 세계 최대 규모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후에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 조력 발전소가 세워지긴 했으나 모두 랑스의 10분의 1 이하 규모의 소규모 조력 발전소들로 시험 가동이나 기술 축적용이었다. 랑스 조력 발전소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상업 목적의 발전소다. 조력 발전소는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드는 대신 유지비는 적게 든다. 약 30명의 직원이 연간 55만 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이는 23만 명의 도시인이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와 달리 달과 바다의 힘으로 작동되는 고갈되지 않은 무한 에너지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세의 조력 물레방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랑스 조력 발전소는 지난 44년간 97%의 가동률을 보였다. 이것은 24개 터빈 중에 하나다. 터빈의 프로펠러와 안쪽의 구조물들 사이로 조류가 흐른다. 해양 생물들은 이 사이를 통과해야 랑스강과 바다를 오갈 수 있다. 발전소 건립 당시인 1963년부터 1966년까지 3년간 이 지역은 해수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됐다. (1960년대는)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간과되던 시대였다. Alors, la phase de construction ou la phase finale de la construction, donc quand l'estuaire a été barré, c'est ce qu'on appellerait aujourd'hui une catastrophe écologique. En gros, même si on n'a pas eu, je dirais, d'études précises pendant cette période-là, on sait à travers, je dirais, un certain nombre de documents et puis surtout la mémoire des gens, que l'ensemble des composantes floristiques et faunistiques marines qui étaient présentes dans l'estuaire ont totalement disparu. 연안 생태연구소 산하 디나르 연구소는 수중 자원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 간조시 나타나는 갯벌 면적이 1963년 70%였다가 조력발전소 건설로 3년간 해수의 유통이 차단된 후 50%로 감소했다. 생태계에 나타난 변화는 가자미, 양메리 등 기존 어류들이 사라졌고 최근 보건 노력에 의해 새로운 종들이 나타났다. 어린 물고기들은 대만쪽 저수지에서 성장하면 바다로 이주해야 한다. C'est important, ouais. C'est très important pour permettre aux espèces de traverser ces structures sans être abîmées, sans être endommagées.
Donc dans ce cas-là, pour l'usine, si la turbine tourne plus vite, normalement, là, au niveau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C'est plus intéressant, effectivement. Par contre, c'est plus difficile pour un poisson de passer, de trouver une fenêtre pour pouvoir passer entre les pales. Donc le rythme de rotation des turbines est également extrêmement important. 랑스 조력 발전소에는 댐의 오른쪽으로 6개의 수문이 있다. 수문을 개폐해 선박이 지나갈 수 있게 한다. 댐을 설치하는 조력발전소 방식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해양동물과 선박의 이동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엔 댐을 막자는 방식의 조류 발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Aujourd'hui, il n'y a pas de projet de nouvelle usine marémotrice en France même. Par contre, il y en a dans d'autres endroits qui s'y prêtent mieux. Et bien sûr, EDF est intéressé dans cette projet. EDF est en train de mettre en place ce qu'on appelle une ferme hydrolienne. Donc, qui va être mise en service. La première machine va être mise à l'eau en 2011 et en 2012, on aura 4 machines raccordées au réseau qui fonctionneront avec l'énergie des courants. 조류 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이 빠른 지역에 수차를 설치해 물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는 수차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조속간만에 차가 큰 지역에 댐을 설치하는 조력 발전과 달리 해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대규모의 상업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다. 전 세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는 조력 발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류 발전소만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류 발전은 생태계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과학자의 결론과 또 정치가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아일랜드와 캐나다, 우리나라의 완도,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이 조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도 랑스 발전소를 관리만 할 뿐이지 추가적인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양 생태계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조류 발전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투자를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만과 강화, 시화호, 가로림만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 4곳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조력 발전소가 건설 중인 곳이 있다. 바로 시화호다. 2002년 시화호 조력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어 2004년 공사가 착수됐고 올해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밀물대 낙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수차 10개를 이용해 254메가와트를 생산한다. 프랑스 랑스 발전소와 비슷한 규모의 발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희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 방조제가 원래 다른 목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건설이 됐는데 어떤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화호 해수 유통을 확대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화호 발전소가 건설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주 목적은 발전보다는 해수 유통에 있다. 담수화를 목적으로 한 방조제 건설이 사상 최악의 수질 악화로 이어지자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 유통과 함께 방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력 발전소를 선택한 것이다. 바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절대 안 댔으면 생각합니다. 왜? 시화호는 망가지는 건 사례가 됐지만은 발전소를 만드는 사례라고 본다고 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시화호는 어떤 목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력발전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바다를 막고서 그런 걸 행동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그런 조력발전을 만든다 그러면 새만큼 거대한 그 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규모 방조제의 또 다른 현장 새만금.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km 세계 최장의 방조제다. 농업 및 산업용지와 복합도시를 목적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30년 장기 프로젝트다. 새만금의 갯벌 면적은 280제곱킬로미터였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후 갯벌에 살던 조개, 게, 갯지렁이, 멸종위기종인 대추귀고등과 미기록종 등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갔고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지역에는 죽벌이 쌓이면서 그곳에 살던 생물들도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다. 내측 갯벌은 이미 육지화가 진행돼 염생식물이 있던 자리엔 육지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예, 이곳 지역은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가 만나는 지역이고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석차도 한 거의 평균적으로 한 5.7m, 많을 땐 7m가 넘게 났던 지역이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했던 장소고 갯벌도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방조제가 막히면서 지금 현재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석간만의 차가 뭐 30cm 또는 1m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갯벌 면적은 거의 90% 정도 사라진 것 같고요. 부안군에 위치한 어촌마을. 저녁이 되자 조업 나갔던 배들이 하나 둘씩 들어온다. 한때 바다였던 저수지에서 어민들은 오늘도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숭어다. 방조제 공사 이후 숭어와 전어만 잡힌다. 바지락이면 바지락, 생합이면 생합. 뭐 안 나는 곳이 있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안 나오는 고기는 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딱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딱 두 가지로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젖수가 계속 유통이 되면은 페루라든지 어류가 조금 활성도를 띠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물이 유입되는 지역이라 기수지역이다 보니까 인물이 많이 유입되면은 아무래도 페루는 해사량이 상당히 높고 여기 마감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종이 다양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지금 새만금의 현실태가 아닌가 생각은 그렇네요. 새만금 방조제의 신시도와 가력도 두 곳에 배수관문이 설치됐다. 담수화에 대비해 수위 조절을 하는 배출 통로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 개선 완료 후 새만금호 담수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수 유통을 할 계획이다. 시화호의 경우처럼 이곳은 이미 방조제가 완료됐고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 굳이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가로림만보다는 새만금이 더 적지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새만금 방조제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한다. 북해 남동부에 해당하는 바덴해는 총 450km 길이에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에 걸쳐 있다. 바덴해의 갯벌은 2009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곳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에 속한 면적 4,400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은 모두 국립공원이다. 독일은 갯벌 보존을 위해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나라다. 바덴해 갯벌은 나이 7,000살 정도의 젊은 갯벌이다. 갯벌 속에 사는 갯지렁이는 간조시에는 새의 먹이가 되고 만조시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또한 갯지렁이가 다니는 구멍은 개흙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바닷물을 채로 걸으면 작은 생물들이 걸러진다. 어린 새우와 갯고동이다. 새와 물고기의 먹이다.
Das Wattenmeer ist von großer Bedeutung für die Vogelwelt. Also viele Millionen Vögel ziehen im Jahr durch das Wattenmeer und leben von dem Wattenmeer, weil das Wattenmeer selber sehr nahrungsreich ist. Dann ist das Wattenmeer besonders wichtig für die Jungfische. Die Jungfische der Nordsee wachsen im Wattenmeer heran und wenn sie größer sind, ziehen sie in die Nordsee zurück. 바덴헤이는 매년 12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온다. 바덴헤이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갯벌 위로 걸어다니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염생 초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다리로 다녀야 한다. Was wir hier haben, ist ein Brut- und Rastgebiet. Das heißt, dieses Gebiet, was hier liegt, darf von Besuchern nicht betreten werden, damit die Natur in Ruhe gelassen wird. 이 지역에는 페르스트 한씨 같은 갯벌 국립공원 감독관이 총 15명 있다. 이들은 환경을 관찰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며 시설물도 수리하고 새들의 개체수를 확인해 특이 사항을 보고한다. Und sind auch dabei, also die verschiedenen Schutzgebiete zu überwachen, ob die Ver- und Gebote eingehalten werden. 국립공원 관리소에는 갯벌 보호소가 있다. 갯벌 보호소는 1962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매년 찾아오는 30만 명의 방문객에게 갯벌의 보존 가치를 설명하고 바덴해 갯벌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또한 모든 위해 요인으로부터 갯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이곳 바덴해에도 물범이 서식한다. 우리나라에 사는 물범과 같은 종류인 점박이 물범이다. Ja, genau, das sind diese Zonen, also dass man in bestimmten Bereichen des Nationalparks diese Schutzzone, wo die jungen Seehunde zur Welt gebracht werden oder wo die Vögel brüten, dass da also niemand zum Beispiel reingehen kann. Also das ist das Konzept eigentlich auch der Arbeit der Schutzstation Wattenmeer, auch der Ansatz und auch das Konzept eines Nationalparks.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나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바덴해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갯벌 위에서 쉬는 물범 가족은 특히 인기가 많다. 아이들의 바덴해 체험학습은 오랜 전통이 되었다. 갯벌에 출입할 수 없는 대신 이렇게 그물로 해양 생물들을 잡아 아이들과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대전 후 주변의 공업단지 건설, 농지 확보 등으로 갯벌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자 독일 정부는 1976년 자연보존 법령을 발표하고 1982년에는 이웃나라인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갯벌 보존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1985년부터는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이처럼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존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가로림만 갯벌도 새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다. 중부리 도요들이 개를 사냥하고 있다. 중대백로는 봄철 우리나라의 도래해에 번식하며 여름을 지내는 여름철새다.
중대 백로가 망둥어를 잡았다. 모래 갯벌에 사는 치어들이 백로들의 먹잇감이다. 중대 백로는 주로 물가에서 5마리에서 6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6월 하순 번식이 끝나면 30-40마리씩 집단을 이루기도 한다. 쇠백로들도 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백로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가로림만이 먹이사슬이 살아있는 오염되지 않은 생태 환경이라는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가로림만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어민들은 갯벌을 원금에 손 안 대고 이자만으로 살아가는 저금통장이라 부른다. (15개) 어항을 중심으로 1987가구 4,946명의 어민들이 바지락, 낙지, 굴 등 수산업에 종사한다. 연평균 연간 어업 생산량은 4,000톤, 양식장은 160곳, 2,000헥타르다. 무슨 요일로 한 몇 시 나와 이거? 80kg를 해야 되거든요. 80kg면은 가격이 한 2,000원대 되는데 그러면 한 16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거 벌어가지고서 전기세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여러 가지로 참 이 공과금을 다 이거를 해결하고도 남아요. 그래 우리 논농사 같은 거는 여기다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농업은 우리 어업이 참 이 바다가 우리 황금어장이에요. 다른 동네에서는 동패를 사다가 뿌려서 키워서 이거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자연이 저절로 지가 자연이 생겨서 이렇게 커서 이렇게 바지락을 해서 진짜 애들 진짜 저 학교도 가르치고 이게 생활을 해요. 논농사는 진짜 쳐다보지 비교가 안 돼요 바다에서. 근데 이런 바다를 막는다 하니까 정말 서운해요. 그렇다면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서울과학기술대의 유승훈 교수를 만나봤다. 유승훈 교수는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가로림만의 환경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수산물 증대 편익이 굉장히 크게 잡혔는데 가로림만의 환경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가로림 조력발전소가 생기게 되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건설비라든지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 가로림만의 환경 가치, 즉 바꿔 얘기하면 그 환경 비용도 비용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더해지게 되면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국가적인 혜택보다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즉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그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가로림 조력발전소의 추진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조건으로 따질 때는 가로림만이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갯벌 중에서 가장 우수할 겁니다. 이러한 갯벌을 가지고 큰 것의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일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선진국 또는 OECD 국가는 논의 자체가, 이런 개발 계획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물범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물범은 물범 생태에 있어가지고 먹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물범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주로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데,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이제 댐이 형성이 되고 하면은 가로림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행동 특성이 있는데, 회유를 하는 그런 행동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좀 위협 요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가로림 갯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갯벌과 더불어 살아온 지윤군 오지일리 이장. 그는 갯벌의 현재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물범을 다음 세대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가로리만 안에는 지금 천연기념물 잔전박이 물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환경이고 그만큼 먹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물범이 없다라 보면은 역시 우리 인간들도 그 물범에만큼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물범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또 자연 그대로를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갯벌 보존과 조력발전소의 건설, 어느 길로 갈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하겠지만 훗날 후손들은 그것이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한숨지며 오늘 일을 말할지 모른다. 물범이 헤엄치고 백로가 날아다니는 이슬을 더한 숲 가로림만. 가로림만 갯벌은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